안녕하세요. 얼마 전 항암을 끝내고 건강관리를 시작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암이 발병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만을 생각하며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 주변에 털어놓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0년이나 했네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사업을 일구셨고 저희 동네에서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가 되셨죠. 엄마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님은 엄마의 사업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요. 시어머님 역시 남편이 어릴 적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편과 시누를 키우시면서 엄마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엄마는 시어머님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러다가 두 분이 친해지시게 되었죠. 종종 가족끼리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친하시다 보니 연애부터 결혼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엄마가 준비를 해 주셨고 그 안의 가구들은 남편이 해왔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모두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다면서 다들 좋아하셨죠. 수정아,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나 환영한다. 양 사장님, 아니 사돈과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도 절친한 사이가 되다니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한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그게 나의 기쁨이고 바람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과 저희 엄마가 친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엄마에게는 어머님이 많이 의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님 얘기를 하실 때면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결혼할 때 사돈께서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직 내가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당장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참 감사했지. 우리 인호도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누가 집을 해오든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걱정을 많이 했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외동딸이라서 좀 더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인호 씨도 엄마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결혼의 시작은 별탈 없이 오히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걱정이 산더미였던 적도 있었죠.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하셨어요. 요즘 사돈 통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물어봐도 시원하게 말은 안 해주고 만날 때마다 뭔가 고민이 많은 얼굴이라 걱정된다. 엄마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무슨 일 있니? 사돈이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터놓고 얘기할 틈이 없네.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어머님. 요즘 엄마 사업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화장품 납품하는 곳에서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새로 물건도 주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융통되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달 축적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도 성금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사돈이랑 거래하면서도 이런 건 하나도 몰랐네. 주변에서 요즘 화장품 판매가 잘 안 된다곤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래,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돈이 마음이 많이 쓰이실까? 그래도 힘든 상황은 좀 벗어나면 숨통이 트이시지 않겠어? 왜? 엄마가 도와드리려고? 어머님이 우리한테도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시긴 하는데 꽤 금액이 큰 것 같더라고.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니 다른 곳에서도 날린 것 같던데.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이랑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은 당장 엄마한테 부탁하기 그래서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내가 사돈이랑 얘기해 볼 테니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엄마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물품 조달이 힘들던 시어머님께 바로 도움을 주었고 그때 위기를 넘기고 나서 시어머님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사업을 곁에서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이유는 제가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엄마는 남편의 누나 신우이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을 한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조건의 자리들이 많았죠. 그런 신우이를 거래처 사무실로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서 신우이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이번에 누나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덕분에 다 해결할 수 있었어. 내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사실 결혼하면 처갓집 덕을 볼 거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나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 엄마도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야.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가족인데 이런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에 어머님 빌려주신 돈도
말이 빌려준 거지. 거의 그냥 투자를 하신 거나 다름없더라고. 당신이 그래도 엄마에게 고마워해주니 기분이 좋네. 엄마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긴 어머님은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니 쓸데없는 사람들도 마구 붙으시겠지. 이제라도 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겠네. 어머님 그래도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일도 쉬엄쉬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다.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소. 그러게.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겠어. 엄마 혼자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마땅한 후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건 뭐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친정은 서로가 잘 지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는 슬슬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며 말씀하셨었죠. 남편은 가끔씩 엄마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곤 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이어서 엄마가 알아서 다음 후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은 엄마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일을 하시는 게 힘드니 사업장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사돈은 왜 대표직을 너나 우리 이노한테 주지 않고 남한테 준다니?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본 거야? 이노 말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걸 남한테 주면 어떡해? 해? 다 가족한테 물려줘야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 이번은 너무 실망이다. 사돈은 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다니? 네? 이렇게 결정한 거면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다 넘겨준 것도 아니고 경영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여기 분야는 아예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갑자기 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저희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죠. 당신도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도 사업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라고 하고 놔둬버리면 사업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겠지.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거에 당신 하나도 관여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나 나나 이쪽 분야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가 바로 사장을 하는 게 말이나 돼?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일이야. 갑자기 이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직장에서 온갖 멸시랑 무시당해왔는데 이번에 사장 되면 그런 거 다 뒤집을 기회인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엄마도 사업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일을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직장 다니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업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정말 너무하다. 당신이야말로 여기 분야에 전혀 연관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인호는 못하겠니? 한번 말이라도 해주지. 너무하다 정말. 직장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기 사업 운영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겠어? 남들 눈치 보면서 겨우 푼돈 버는 것도 힘든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윗사람 눈치 볼 일은 없잖니.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함을 표시하는 제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하다면서 저에게 타박을 하면서도 상의 없이 중요한 일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을 때는 평생 은인으로 대할 것처럼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죠. 대표직에서 내려온 엄마는 집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가끔씩 일 때문에 올라오시기도 했지만 자주 오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는 더욱 시댁 식구들의 무시가 시작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해서도 참견하고 집안 살림을 모두 상관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가질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인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 결혼은 왜 한 거니? 결혼하고 아이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살림이 이게 뭐야? 집에서 살림 한 번 안 하니? 너는 7년이나 되었으면 척척 살림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언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직 제 일이 바빠서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호 씨랑도 이미 다 얘기를 끝낸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둘 다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저희가 알아서 계획하고 낳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계획해서 낳는 게 어디 있어? 아이는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큰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둬야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렴. 네가 일을 하니까 집안 상태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니? 냉장고에도 반찬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살림하는 여자가 맞아? 아니 어머님, 냉장고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불러서 먹지 제가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살림까지 다 해요? 인호 씨도 피곤한 것처럼 저도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살림은 저희 둘이 알아서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안 해? 너 아이 늦게 가지면 더 안 생긴다. 지금도 노산인데 언제 아이 갖고 키울래?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야 아이가 생기고 키울 수 있는 거지. 설마 너 지금 아이 안 생겨서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바로 치료 받아야지.
너 오늘 시간 되지? 나랑 같이 산부인과 좀 가자꾸나. 네 상태도 좀 확인하고 아이도 바로 준비하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다니까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잘 지내왔어요. 집안 살림도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한 느낄 정도도 아니고요. 그만하시고 이제 댁으로 가세요. 어머님께서는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뒤집어 놓으니 매 주말마다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와서 반찬 만드는 법도 배우라고 하셨죠. 예, 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7년이나 지났는데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살림도 엉망이라서 내가 좀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이제부터 주말마다 하루는 시간 내서 여기 좀 와라. 여기 와서 반찬도 좀 배우고 집안 살림하는 방법도 좀 배우렴. 네 엄마가 평생 사업만 하니까 딸 자식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에휴, 내가 이제야 신경 쓰게 된 게 참 아쉽네. 어머님, 어떻게 주말마다 시댁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요. 어머님 저희 신경 쓰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저희가 반찬 부르는 곳에서 알아서 잘 부를게요. 여기도 건강한 재료로 잘 만드는 곳이고 인우 씨랑 나눠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니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꼼꼼하게 잘하는 법이야. 이제부터 반찬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하루는 여기 와서 배우고 다음날은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것 좀 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인호가 요즘 밥도 맛없고 집도 엉망이라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태를 보니 왜 인호가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네. 지금까지 내가 많이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시모의 이런 말에 저는 황당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했죠. 바쁜 일정으로 매 주말마다 찾아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매번 전화로 타박을 하셨고 저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여보, 제발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우리 반찬 잘 해먹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음식 배우러 오라고 하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나는 주말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얘기를 해줘. 내 말은 전혀 안 들으시잖아. 엄마가 왜? 엄마는 우리 사는 거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결혼하고 집안일 제대로 한 적 얼마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잔데 음식은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 할 줄 모르니까 손님이 와도 항상 배달해서 먹어야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안 그래도 매번 사 먹는 음식 지겨웠는데 엄마가 내 맘을 잘 아네. 뭐? 당신 지금까지 별다른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해?
당신도 바쁘지만 나도 그만큼 바쁘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나온다면서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고 어머님이고 정말 너무한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 어머님 말씀대로는 못해. 남편과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불면증이 생겼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면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 위염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저는 위암이 선고되었어요. 위암을 알고 나선 엄마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유, 수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인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전혀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내 삶 찾는다고 혼자서 시골 내려와 버리고 너무 섣부른 생각을 했던 것 같구나. 평생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외롭게 자란 우리 딸, 이제라도 내가 간병하면서 챙겨줄게. 엄마, 난 괜찮아. 위암이라고 했지만 아직 초기라고 괜찮을 거래. 제거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 간병을 엄마가 어떡해. 엄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엄마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엄마가 간병해주면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거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병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할게.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좋은 간병인 소개해줄게. 그건 괜찮지? 내가 아는 분이 암이셔가지고 이분한테 간병 맡겼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1인실로 내가 예약하고 치료받게 다 해줄 테니까 그 정도는 하게 해주렴. 엄마는 저의 건강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제 안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돈밖에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젊은 너한테 암이 생겨? 그러게,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살림하면서 건강한 음식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전혀 안 듣더니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진짜. 아휴, 이제 이놈만 고생하게 생겼네. 수입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래도 병원비나 이런 건 장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어. 생활비는 뭐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 이해해줘. 아유, 뭐 어쩌겠니. 아니 용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됐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병원비 보태줘도 아무리 치료받고 이외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고작 병원비밖에 지원 안 내준다니? 간병도 해야 하는데 간병은 누가 해준다는 건데?
너 설마 인호 돈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에이, 설마. 그래도 장모님이 도와주시겠지. 날이 아픈데 보태주시기라도 하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해? 암이라는 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영영 당신 일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중에 아이는 가질 수 있대? 에휴,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아이 갖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픈데 임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엄마가 병원비며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부인데 인호 씨 돈으로 치료받으면 어때서요? 저도 같이 돈 벌고 생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 너는 아프니까 더 예민해졌다?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했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주변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 암 걸려 아프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다 거덜나더라. 아무리 요즘은 보험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런 걱정도 못하니?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의 말에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픈 와중에 시댁 식구들에게 신경을 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조금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별거 없이 그냥 가시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엄마가 소개를 해주신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꾸준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필요했죠. 시모는 간병인을 보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이 간병인이시라고? 너 간병인도 고용했니? 돈도 참 많다. 아무리 아파도 혼자서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지 않아? 수술 며칠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간병인까지 고용을 해?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 얘 건강하고 젊으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시기예요. 언제 상태가 나빠지실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곳저곳 많이 아프시고 혼자서 챙기시기에는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암 환자분들 간병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굳이 간병이 필요한가 그런 거죠. 그냥 봐도 멀쩡한 것 같은데 굳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돈도 안 버는 애가 무슨 간병인을 고용해? 10만 원이라니 돈 1,000원도 못 버는 게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겠니? 움직이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간병인이 무슨 필요야? 그냥 그 돈 모아서 나한테 주면 간병을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님, 저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 엄마가 간병해 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받아요? 이번 초기에도 돈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세요? 그때도 어머님 간병해 주신다고 해서 안 불렀다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 주셨잖아요.
아픈 애가 밥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잘 운동한다고 하시면서 안 챙겨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예. 아프면 굶어서 그대로 암세포도 굶어서 사라지는 거야. 네가 잘 먹으면 네 속에 있는 암세포는 더 열심히 살 텐데 무슨 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시어머니는 간병인 앞에서도 저에게 간병이 뭐가 필요 있냐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간병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간병인은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죠. 세댁, 말해줄 게 있어. 사실 나 양 사장님이 고용한 사람이야. 양 사장님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 암 걸렸다고 했는데 세댁 시어머니가 양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건강하지도 않은 며느리 어떻게 하냐며 우는 소리로 병원비 걱정이라고 말하길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정말 세댁 시어머니 가관이네. 네? 엄마가 고용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냥 아시는 간병인이 아니시고요? 그럼 엄마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세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엄마가 다 듣고 계셨겠네요. 엄마가 지금까지 별말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사실 내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었어.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아마 세댁 다 날 때까지는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이 좀 있겠지? 세댁은 너무 걱정하지 마. 사장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 세댁, 이제 한 번만 더 항암 받으면 끝나지? 세댁도 좀 생각을 해봐.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집안은 나도 아닌 것 같네. 간병인은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도 돈만 걱정하는 시어머님의 말에 더욱 걱정이 많아져 고용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은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기 전 시어머님이 오시는 날 엄마는 병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님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사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사느라고 사돈이랑 요즘 만나지도 못했었네. 그래도 나 대신 우리 딸 가끔씩 들여다봐주니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우리 딸 이렇게 아픈데 돈 때문에 한 소리 했다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딸 다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사돈.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실 때는 항상 연락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사돈 갑자기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도 일이 바빠서 며느리가 아파도 잘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잘 오지 못하셨다니요. 매주 오셔가지고 간병비는 얼마 나오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냐? 다 꼬치꼬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아픈 애 앞에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사일한 사람은 아픈 애 내팽개쳐놓고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이혼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애는 당연히 일하느라 바쁘죠. 맞벌이 하다가 이제는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께서 이런 상황 더 잘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돈도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혼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이렇게 아프기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하신 일들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래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축 내지 말라고 한 거, 아픈 애 먹을 거 잘 챙겨주기는커녕 병원밥까지 다 뺏어 먹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 매번 찾아가면서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지금까지 챙겨준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 결혼에 관여를 해? 당신 정말 뻔뻔하다.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해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교양 있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게 너무 바보 같네. 당신 엄마 올 때마다 돈돈거리고 내가 마치 당신 돈 써제끼는 사람처럼 취급했어. 나를 챙겨줬다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당신 돈 쓸까봐 전전긍긍하던 게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암 걸린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겠냐고. 병문안 온 것만으로도 좋은 시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연히 돈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도 못해? 당신이 지금 당장 나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철없이 말을 해? 철이 없어? 철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그렇게 우리 집에서 도와줄 때는 둘도 없는 은인처럼 대하더니만 이제는 싹 태도를 바꾸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렇게 당신 엄마가 한 짓을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녹음된 거 보여줄 테니 한번 듣고 판단해. 그리고 이걸로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그동안 간병인께서 녹음을 해두셨던 파일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주면서 지금까지 이 내용들로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했죠.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항암을 받으면서 이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엄마는 다시 놓았던 일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완전히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거래하던 사업체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던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고 지원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사업장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엄마가 배려를 해주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히 지원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예, 수정아. 사돈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혹시 통화할 수 있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 며느리가 아프니까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지금까지 막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사과하마. 사돈께서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신 듯 싶구나.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겠니? 제가 왜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그러신 거 아니시지 않나요? 저 아프기 전부터 집안 살림도 엉망이다. 매번 지적하시고 막말도 하셨잖아요. 기억이 또 안 나시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사돈 아닙니다. 저 인호 씨랑 이혼할 거고 벌써 준비 다 했고요. 다시는 가족이 될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 찾지도 마시고 이렇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거래만이라도 다시 재개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당장 이렇게 거래를 끊어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거니? 다른 곳 알아보려면 한참이고 지금 당장 자금도 없는데 제발 좀 이렇게 부탁하니 엄마한테 잘 좀 말해다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저한테 돈돈거리시던 분께서 돈 때문에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돈거리시던 분이시니 알아서 잘 계약하시겠네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아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인호랑 이혼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인호도 엄청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단순히 사돈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돈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지금까지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자 갑질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지만 재산 분할에 남편의 기여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장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 항암도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점점 되찾고 있답니다. 암보다 더욱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힘든 일도 암도 모두 이겨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랍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들 모두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어요. 남편이 3대째 이어받을 식당이라 저도 함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신 시부모님께선 상당히 예민하셨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날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엄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생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노하우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어서 그런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몸에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셨는지 3년이 지나도 잔소리는 여전하셨어요.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결국 저도 시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군소리 안 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만 내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식당에 들어오면 마감 때까지 쉬지 않고 욕만 먹잖아요. 이 사람도 옆에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님은 제가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재료 손질 다 해놓고 재오픈 시간 오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인 거지 일만 주구장창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온갖 독설로 제 마음에 상처만 주시잖아요.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입이 아파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가 식당 일에 손 떼면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어? 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잖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뭐라고 좀 하세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도 없이 달려오고만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좋게 설명해주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이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맨날 지적만 하시니 이 사람도 지쳐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손에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가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것 봐라. 엄마는 이 나이 먹고 식당에 나오고 싶은 줄 알아? 너희 아빠랑 엄마도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유, 그만들 하고 다들 붙어서 양파나 손질해.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입만 털 거야? 오늘 저녁 장사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오늘 마감 끝나고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운영하다간 식당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건 몰라? 다들 정신 차려. 저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자 시부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중재하셨고 가족의 불화는 식당에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며 마감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도 정신없이 끝낸 뒤 하루가 마무리된 다음 예정되어 있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부가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문성이 너는 안 봐도 알아서 잘한다만 며느리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실속이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어? 당신 말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행동하면 좀 좋아? 꼭 내가 옆에서 시켜야 움직이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눈에 훤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내가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야. 3년이면 솔직히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입만 태빨 나와서는 불만만 가지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며느리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어도 직원이 3명은 붙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시잖아요. 제가 몸이 색이면 말도 안 해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수령하려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게 되는 거고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몸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미는 줄 아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저는 가족이라 그만둘 수도 없으니 힘들어도 이 악물며 버티고 있는 건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식만 만드시고 걸어 나오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나도 그걸 이해 못하시고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정말 서운해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당 일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힘들게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숨도 쉬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이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신 시부모님께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시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데리고 일을 가르치셨던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회피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시면서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죠. 끝까지 이해를 해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안 좋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며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식당 일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직원을 구하면 한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일자리를 알아보라면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직원을 구한 뒤 저는 예정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과 지쳐있던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상황인지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부르면서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시길래 남편을 밖에 계속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 현관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더니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적당히 쉬었으면 식당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에 화가 나셨던 거였죠.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그냥 놔두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버틴 거지. 두 분 다 얼마나 사람을 들볶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뛰쳐나가겠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을게요. 식당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든 식당 일 서로 웃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오픈할 때부터 인상 쓰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어느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비수가 꽂힐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집들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너 정말 식당에 나와서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여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걸 가르쳐놨는데 네가 빠지면 나중에 내 아들이 혼자 식당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해. 식당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분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이 사람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물려주실 거면 이제 그만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오랜 기간 두 분 밑에서 일을 해왔고 저 또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몸에 익혔잖아요.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새로 뽑아 전체적인 운영을 도울 테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저는 식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해드린 거니 두 분께서도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불화가 계속해서 생길 바엔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만 식당을 넘겨달라고 하자 시부모님께선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라며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방식대로 식당을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날부터 몇 명의 직원을 새로 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손님들 또한 줄을 지어 기다려 주실 정도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이끌어가는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손님들께서도 심적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나 저를 면박 주시면서 손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죠. 그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단골 손님들마저 시부모님이 식당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식당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선 모든 걸 인정하신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식당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옆에 여직원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회식 중간중간에 주방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던 여직원이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길래 신경이 좀 거슬려서 가까이 다가가 눈치를 주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제가 나타나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의 모습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저에게 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워낙 일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미모도 이쁜 편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좋지 않았던 느낌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 옆에 여직원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같이 양파를 다듬던 도중 여직원 눈에 양파가 튀었는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길래 남편이 눈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여직원이 남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된 터라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남편은 제가 볼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직원은 들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직원한테 남편은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였고 식당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한테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직원의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하루를 봤을 때 주방에서 여자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눈웃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식당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 남편한텐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직원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며 어느 골목길로 진입한 순간 시부모님께서 여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눈치 못 채게 조심히 온 거 맞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전부 넘어간 거 같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진작에 뺏겼죠.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저 식당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알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어요?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너 임신했니? 그럴 시간이 있긴 했었어?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분명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걔가 너무 싫다.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좋고 진작에 너를 내 며느리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임신 소식을 식당 사람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그때 맞춰서 가도록 할 테니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이번 일 끝나면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진작에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다. 걔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겠어? 임신까지 했으니 내 식당은 이제 네 거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여직원은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려고 계획한 여자였어요. 시부모가 운영했을 때보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여직원도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와 붙어 있었는데 언제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저는 빠르게 녹한 증거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배신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평생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두었으니 이제 이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이 미리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직원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표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뺨에도 똑같이 손을 올렸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많았던 터라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뺨에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 여자를 식당 안으로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제 모든 걸 식당에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를 내치고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계획대로 되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기 그렇게 원하시던 이혼 서류예요. 어차피 위자료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행동하신 거죠? 언젠가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 여자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나 너무 숨 막혀. 여자가 살가운 맛이 있어야지. 애교는 전혀 없고 여우 같은 맛도 없어서 이게 여자랑 사는 건지 남자랑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정도로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 부은 건 좋아.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당신이 너무 독해 보이는 것 같아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그러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임신했는지 궁금하지? 식재료 사러 나갈 때 몇 번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활용했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손을 올린 뒤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녀가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냐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모녀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더럽게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밖으로 내쫓긴 모녀는 식당 안에 먹다 남은 음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낸 뒤 따님과 함께 제대로 된 한 끼 사드시라며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짐을 챙긴 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본인들도 질질 끄는 건 싫었는지 서둘러 처리를 해주면서
2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5년의 세월을 제 머릿속에 지워버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한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보다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식당 일이 힘든데 왜 또 그 길로 들어서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노하우들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저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비록 전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제 식당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동네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새 맛집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부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식당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원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산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 힘든 줄도 모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셨어요. 재료도 전부 떨어져 버린 터라 음식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날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여성분은 저에게 남는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냐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지웠던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손님께선 제 손위로 10만 원을 건네주셨고 5년 전에 빌려주셨던 음식값이라며 자기를 기억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답을 하려고 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쫓기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배가 고파하는 딸을 위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음식을 주지 않겠다며 내쫓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와 제 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꼭 다시 찾아뵈서 제가 받은 도움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저와 제 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이사까지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괜찮은 음식점이 어디에 있을지 제 딸이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사장님과 비슷한 얼굴을 하신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이 인터넷 맛집에 올라와 있어 확인차 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게 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날이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저에게 찾아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안쓰러운 마음에 10만 원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돈 문제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었는지 두 모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부군 되시는 분께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여성분은 그때 당시 도움을 주었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업가예요. 전국을 돌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죠. 사장님께서도 벌써 많은 손님들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으셔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계시니 저는 그런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실 건 아니시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식당이 비록 한 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장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제가 받았던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저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저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운영해오던 식당을 괜찮은 자리에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 현재 5개의 식당을 확장한 상태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성공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여전했고 저를 버리고 새로 들인 상간녀는 시모와 한바탕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간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식당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될 테고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고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를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때론 후회도 하고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오고 살아가는 게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도저히 믿기지 않던 일들이 펼쳐졌네요. 그동안 제가 많이 무관심했었나 봐요. 그래도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은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 사연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입장을 바꿔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처신을 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저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아이들 키우며 맞벌이 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부족함 없이 현재에 주어진 삶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었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오열하고 있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면서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도저히 눈을 뜨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처참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거야? 왜 우리 아들이 여기에 누워있는 거니? 둘이 여행 다녀온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행 도중 잠시 다퉜었는데 가라앉는 분위기 때문에 답답했는지 바람 좀 쐬겠다며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 나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길래 우리 아들이 뛰쳐나갈 정도로 싸운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라. 둘이 그동안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던 거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된 거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그이가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평소보다 예민할 정도로 옷차림에 신경 쓰고 쇼핑도 자주 하길래 계절이 바뀌면서 분위기 전환시키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 나쁘지 않아 보기 좋다며 손을 잡았는데 상당히 예민할 정도로 제 손을 뿌리치면서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지우 아빠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 아빠 핸드폰에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에 핸드폰을 확인하자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괴로웠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역시나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다퉜었던 거예요. 저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고요. 아무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차마 어머님한테 지우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얘기하면 쓰러지실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을 봐오면서 이중적인 성향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있는 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세상을 전부 잃은 듯한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혼자 술을 마셨던 아들이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게 된 것 같다는 경찰의 말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사돈댁이 허겁지겁 달려와 저를 보며 난리를 치면서 자기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제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부인의 말들을 듣고 있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아들의 핸드폰에 들어있던 문자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문자 내용을 삭제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원래는 삭제를 하고 모든 증거를 숨기려고 했었겠죠. 그동안 제가 사위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사돈이 더 잘 아시죠? 그래도 둘이 먹고 살겠다며 악자같이 돈 벌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틈만 나면 몸보신 시켜주겠다고 정성 들여 곰탕도 끓여서 갖다 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 만들어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 줬는데 고마워기는커녕 내 딸 몰래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아서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은 거고요. 예, 너는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문자 내용 봤으면 당장 내 딸한테 엎드려 사과하세요. 저런 질 떨어진 아들을 그동안 키워온 사돈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고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만들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사부인은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며느리가 사부인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의 문자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의 철저한 이중적인 성격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어요. 호흡기를 의지한 채 의식불명인 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가정을 놔두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원망했고 당장 일어나서 모두에게 용서를 빌라며 누워있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조차 미동 없이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세상에서 아들과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축 처진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들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의사와도 대화를 해봤지만 의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기적에 가깝다며 현재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제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며 보채길래 어쩔 수 없었다면서 자기 아픔보다 아이들 불쌍한 게 더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괴로운 표정을 보여줬어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병실에 아이들과 들어올 때면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번갈아 가면서 아들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며 돌봐줬어요. 그런데 늦은 저녁 사부인이 병실에 찾아왔고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꽤나 심각한 목소리로 무섭게 쳐다보며 사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언제까지 제 딸이 보고 싶지도 않은 저놈의 얼굴을 보려고 와야 하나요? 의식불명이고 깨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빨리 처리하고 끝내는 거 어떻겠어요? 이혼 절차 밟고 저놈이 만든 이 상황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주신 다음 저희와 인연 끝내시죠. 계속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거 너무 보기 힘드네요.
바람 피웠던 여자는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고 잠적한 상태라 찾을 수 없으니 바람 피운 여자에게 받을 손해배상도 전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번 잘못했고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며느리 얼굴 보는 게 너무 죄스럽고 힘이 드네요. 제 아들이 잘못을 했으니 하늘에서 벌을 준 듯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우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도 엄연한 애들 아빠예요. 이혼은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 병원이에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점점 시끄러워지자 급하게 사부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서는 며느리에게 미련하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자기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사부인의 말에 저 또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잠깐 대화도 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갈 때만 해도 서로 웃으면서 행복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며느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며 용서해주고 싶다는 말을 몇 번 했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며느리에게 창피했네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한 달이 지났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끝마디가 갑자기 까딱하더니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계속해서 힘겹게 손가락 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얘기하자 알아듣고 있는 듯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의사를 급하게 불렀고 미동조차 하지 않던 아들에게 기적이라도 찾아온 줄 알고 급하게 달려와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에게 정신이 깨어난 거냐고 물어보자 굳은 표정으로 잠깐의 경련을 일으킨 것 같다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분명 제가 한 말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았는데 일시적인 경련 현상이라는 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주면서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정말 지호 아빠가 어머님이 하신 말에 손가락을 움직였다고요? 일단 지금은 아무런 미동도 없네요.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니까. 수건으로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손가락 끝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내 말에도 반응을 했었다고.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병원에서는 깨어날 확률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다. 내 아들은 분명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나 봐요.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 예전만큼은 못해도 자신의 잘못을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제자리로 모든 게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도 지극정성으로 자기 남편을 보살펴주며 쉬지 않고 말을 붙였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 있었던 일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들의 귀에 대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집에 좀 들렸다 온다고 며느리에게 얘기한 뒤 볼일을 끝내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입구 앞에서 며느리와 사부인이 얼굴이 상당히 굳은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사부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사부인이 택시 타고 가는 거 봤다고 얘기하자 어색한 미소로 별일 아니라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봐선 분명 또 한바탕 난리치려는 거 돌려보낸 것 같아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사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아들도 중요하지만 손자들은 눈에 안 보이세요? 아직 이혼 처리도 되지 않았고 저도 집에서 한가롭게 시간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만 손자를 봐야 하는 거죠? 내일 제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하니까 사돈께서 대신 손자들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맨날 자기 아들 얼굴 보겠다고 병원에만 박혀있지 말고 하루 정도는 손자랑 시간을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대충 알아들은 것 같으니 내일 아침 일찍 댁에 들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사부인은 급한 볼일이 있다며 아이들을 대신 좀 봐달라는 전화였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곤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자들을 저희 집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택시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보채길래 급하게 아침 차려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하루는 자기 혼자 병실에서 간호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걱정스러운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집에서 휴식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손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빠가 언제 깨어나냐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진정이 되지 않자 저 또한 아들 걱정에 잠시 상태 좀 확인할 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아이들과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와 사부인과 눈이 마주쳤고 며느리의 손에는 아들의 얼굴에 붙어있던 호흡기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둘 다 몸이 멈춘 상태로 정적이 흘렀고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하는 순간 둘은 저를 밀친 뒤 밖으로 뛰쳐나갔네요. 두 눈으로 똑바로 본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볼 일이 있다던 사부인과 며느리가 병실에서 제 아들의 호흡기를 떼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니 숨을 쉬지 않았어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계도 꺼져 있는 상태라 당직 의사가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게 잡힌 며느리와 사부인에게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며 소리를 쳤어요. 네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 내 아들의 호흡기를 뗄 수 있는 거야? 왜 그랬어? 그리고 사부인, 볼 일이 있다면서요? 그게 병실에서 내 아들 세상 떠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 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의 죄가 사라질 것 같아? 너 왜 우리 아들 호흡기를 들고 있었던 거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결정하는데 힘들었다고요. 저는 좋아서 그런 행동 한 줄 아세요? 희망도 없는 삶을 계속해서 붙잡아봤자 뭐하냐고요. 의사도 전혀 가망이 없다는데 계속 돈만 까먹고 있잖아요. 저는 현실을 본 거라고요. 그 사람의 아내로서 오랜 기간 결정하고 선택한 거니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 때문에 솔직히 편하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주길 원했잖아요. 모든 벌은 제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 또한 이성을 잃은 상태라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곤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며느리는 구속이 되었고 법의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려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영정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해서 결국 이런 식의 결말까지 가져온 거냐며 세상 떠난 아들에게 한탄했습니다. 사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아들 곁에 머물러 있어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 속에 아들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며느리와 사부인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서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오고 갔고 무기를 원하고 있는 저희 입장과 다르게 사부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선택한 행동은 합법적으로도 연명치료 중단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는 입장에 언제 끝날지 모를 아들의 상태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단독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죄는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 온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줄 만큼 안 좋은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내린 결정인 만큼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법원은 저희 입장보다 며느리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법정에서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 병원 측의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 또한 기다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며느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부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정 판단에 저희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둘은 모든 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다음 항소 재판을 기다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노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재판이 뒤집어질 만한 말들을 하면서 증거물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건네받은 증거물에는 엄청난 사실들이 들어있었고 그렇게 항소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상한 결과대로 처음 판결 내렸던 재판 결과대로 변함없이 진행이 되던 그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과 판사가 보는 앞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정체에 모든 상황은 180도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신사의 얼굴을 보게 된 사부인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돼서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저희 아들은 술을 먹고 추락사한 게 아니었어요. 의문의 남자와 사부인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다 추락하게 된 거였죠. 저도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신사는 의문의 남자의 아버지였고 그 아들 또한 재판에 함께 참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괴로워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다며 의문의 남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충격적인 일들에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그 자리에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했었어요. 제 아들은 저 여자와 함께 바람이 났었고 그 일이 저분의 아들에게 밝혀지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매일 따라다녔고 함께 했었습니다. 저도 여자를 만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저 여자와 남편이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걸 듣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화가 난 나머지 뒤따라가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을 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게 지내오던 중 저 여자를 알게 됐는데 엄마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며 자기의 재력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부인이 제 아들을 많이 좋아했었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저 여자와 남편의 여행길에 따라가 결국 모든 걸 폭로하며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부인까지 합세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결국 저분의 아드님이 추락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내용을 조작하게 되었고 저분의 아드님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꾸며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불명이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결국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지만 이미 저 여자는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계획한 거였죠. 그리고 제출된 녹음 내용과 사부인과 며느리가 나눈 둘의 대화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신사의 아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모든 게 사실이라고 사고가 난 시점부터 모든 걸 밝혔고 충격적이게도 며느리의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과 며느리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난리를 쳤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이 바람피운 남자에게는 남아 있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걸 알게 된 이후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전부 고백을 하게 되었네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모든 건 처음 판결 났던 대로 진행이 되었을 테고 그로 인해 저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잘못을 구하고 벌을 받겠다고 나선 노신사의 아들에게 화도 많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줬으니까요. 하마터면 바람난 아들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천만 다행이었어요. 결국 뒤집힌 판결로 인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며느리와 범행을 털어놓은 그 남자와 사부인은 15년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며느리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된 점이 너무 억울해서 손가락을 움직였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에게 징역 20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며느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처벌을 받게 돼서 그런지 그 충격으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동안 삶이 힘들었다며 재력이 많은 남자와 만나게 되면서 제 아들과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정도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제가 겪은 일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요. 그만큼 이 세상이 많이 무너졌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네요. 만약 신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악을 전부 처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웃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